수많은 은하들이 부딪히고 형태가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다 보니까 서로 빈번하게 충돌하고 점점 성장하고 사이즈를 키워갔던 거예요. 또 얘네가 멈추지 않고 서로의 중력으로 더 모아들고 큰 은하로 끌려가면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더 사이즈가 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오주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세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를 비롯해서 별들 수천억 개가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모여있는 이 세계를 밀키웨이,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이웃한 조그만한 은하들이 또 있어요. 남반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소마젤란, 대마젤란 은하들이 있습니다. 작은 애들을 빼고 나면 사실상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고 떨어진 옆집 은하, 이웃한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보면 우리 은하 주변에는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조그만한 위성 은하들이 마치 지구 주변의 달처럼 빙글빙글 맴돌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도 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30개 정도의 외소 은하들이 위성 은하가 되어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각 은하가 품고 있는 조그마한 위성 은하 이렇게 다 묶어서 이 주변 일대 천만광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은하들의 영역을 우리가 국부은하, 군이라고 부르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은하들은 다 빠르게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하들이 살고 있는 우주 공간 자체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죠.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각 은하들 사이 거리가 다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인접한 은하들은 서로 또 강한 중력을 주고받거든요. 각 은하마다 진짜 태양 질량의 수조배에 가까운 아주 묵직한 질량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수백만 광년, 수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차 거리가 짧아지다가 점점 더 중력이 강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다가가고 하면서 인접한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반죽하는 이런 현상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은하끼리 서로 막대한 중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은하들은 서로 충돌을 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갤럭틱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은하들이 부딪히고 형태가 바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주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빅뱅 당시 우주가 처음 뿅 하고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우주에 살고 있던 은하들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막 반죽되고 있는 꼬물거리는 조그만한 외소 은하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외소 은하들이 우주가 훨씬 사이즈가 작았을 때 밀도가 높다 보니까 서로 빈번하게 충돌하고 점점 성장하고 사이즈를 키워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럭무럭 사이즈를 키워서 지금의 마젤란 은하 같은 사이즈까지 자라났을 거고, 또 얘네가 멈추지 않고 서로의 중력으로 더 모아들고 큰 은하로 끌려가면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더 사이즈가 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커다란 은하 주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외소 은하, 위성 은하들은 이 큰 은하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은하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밝게 빛나는 별, 가스, 구름 이런 일반적인 물질만으로는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눈엔 안 보이지만 사실 은하의 질량, 나아가서 우주의 질량을 더 많이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하 중력에 동그랗게 붙잡혀서 펑퍼짐하게 암흑물질들이 공 모양으로 모여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원반 자체는 10만 광년 정도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중력으로만 느낄 수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는 지름이 한 100만 광년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스케일로 퍼져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암흑물질 헤일로의 공간 분포 존재를 확인할 때 그 주변을 떠돌고 있는 위성 은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는 외소 은하들의 궤적,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보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찌그러진 암흑물질 구름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우주의 유령,
얘네가 이제 우주 전체 질량의 80%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들, 바리온이라고 한 일반 물질이 질량만 놓고 봤을 때 한 20%, 그리고 나머지 암흑 물질이 4배 많은 80%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 안 보이는 유령 같은 애들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이 외소 은하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한 50에서 70억 년 정도 있다가 결국 하나의 더 커다란 은하로 합체하고 병합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2012년쯤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다양하게 관측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들은 다양한 거리 있긴 하지만 하늘은 약간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별들의 움직임을 따질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위에서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는지, 이걸 접선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이렉트로 지구에서 그 별을 보고 있는 그 시선 방향상에서 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당시에 관측을 해보니까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별들은 딱히 접선 속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선 속도를 재보니까 엄청 빠르게 나옵니다. 우리 지구를 향해서 한 초속 11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근거로 당시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한 50억에서 70억 년 정도가 지나면 두 은하가 꽝 하고 부딪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참 먼 미래에는 이 두 은하가 하나의 은하로 합체한 펑퍼지만 타원 은하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만들어질 은하한테 벌써 이름도 지어놨었어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밀키웨이랑 안드로메다를 반씩 떼어내서 밀코메다 갤럭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밀코메다 갤럭시로 가는 운명이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양한 크고 작은 외소 은하들, 위성 은하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는 두 가지의 마젤란 은하를 거느리고 있고 또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옆에 삼각형자리 은하라고 불리는 M33 은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훨씬 사이즈가 작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외소 은하, 위성 은하들이 가하고 있는 중력의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충돌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50대 5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밀코메다가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코앞에 국부 은하군에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그 두 은하가 품고 있던 별과 행성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하에 비해서 별들은 그 사이 공간이 엄청 휑하니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은하의 사이즈는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한 250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은하 간 거리 대비 은하 자체의 사이즈는 한 2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은하와 은하 사이는 꽤 오밀조밀하게 은하가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들어가 보면 우리 태양의 지름은 한 200만 킬로미터쯤 될 텐데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까지만 해도 거리가 4광년이 넘어요. 그러면 별과 별 사이 거리에 비해서 별 자체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하끼리는 충분히 서로 경로가 겹치고 중력을 주고받고 부딪히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별들끼리 직접 부딪히고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실상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은하들은 중심에 묵직한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중심의 태양 질량이 한 400만 배 정도 되는 꽤 커다란 블랙홀을 품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은하수 중심을 향하는 궁수자리 쪽에 이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체를 궁수자리 A 스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도 이런 묵직한 블랙홀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체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 질량 대비 수백만 배에서 수억 배까지 굉장히 무거운 질량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이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블랙홀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면 고작 별 하나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기껏 해봤자 태양 질량의 10배,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재밌는 사실이 있냐면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과 그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은하 중심부의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딱 1000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2배 무거워지면 그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 전체 중심부의 질량도 2배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량비가 굉장히 미미하게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 중심의 블랙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별과 가스가 모여서 나중에 은하가 만들어진 건지, 별과 가스 물질이 높은 밀도로 모여서 은하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중심부에 더 물질이 모이고 반죽이 돼서 블랙홀이 최후에 만들어진 건지 이 선후 관계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주에서의 닭과 계란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탄생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해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은하가 먼저 만들어지고 개개의 별들이 죽어서 비교적 가벼운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더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합체해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아주 가벼운 블랙홀에서 궁극적으로 무거운 블랙홀이 되어가는 과정에 중간에 거쳐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주를 관측해 봐도 이 중간 질량 블랙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은하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블랙홀이 합체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제임스 웹 같은 그 먼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빅뱅 직후 우주의 나이가 한 5억 살, 10억 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별다른 별, 가스는 품고 있지 않은데 그냥 육중한 블랙홀 혼자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가 간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블랙홀이 먼저인 것 같다. 이쪽으로 조금 기울 수도 있겠죠.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은하 2개가 충돌하면 별과 별들이 막 궤도가 뒤섞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두 은하가 품고 있던 제일 무거운 놈들이 블랙홀이니까 결국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나의 더 커다란 블랙홀로 합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은하가 이제 가까워지고 블랙홀도 서로 중력을 느끼고 마치 쌍성처럼 서로의 궤도를 나선 형태로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과정에서 각 블랙홀이 붙잡고 있는 별들의 궤도도 운동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블랙홀 2개가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참고로 뭐라고 하냐면 그 천문학에 사용하는 단위 중에 광년 말고 파섹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PC라고 표기를 하는데 대충 1파섹이 3.26광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수파섹 정도 스케일로 블랙홀이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더 이상 이 두 은하의 블랙홀이 더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안정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파이널 파섹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최후의 수파섹까지 접근을 하고 나서 블랙홀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충돌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난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블랙홀끼리 반죽하고 지금의 무거운 상태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가설을 좀 무너뜨리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그 은하들이 계속 합체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은하가 품고 있던 블랙홀이 또 합체하고 성장한 거라면 이런 파이널 파섹 프로블럼은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재밌는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은하끼리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가 궤도가 아예 이탈해가지고 멀리 블랙홀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원래 살고 있던 은하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가출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백스플래시 블랙홀이라고도 부르고 실제로 관측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은하 간의 충돌은 아주 다이나믹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볼 수 있죠. 다만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서 아주 느리게 벌어지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은하 현장을 목격한다고 해서 진짜 격렬하게 막 실시간으로 별이 튕겨 날아가고 은하가 형태가 막 뒤집어지고 섞이고 이런 장면을 라이브로 빠르게 보긴 어려울 거예요. 대신 수억 년에 걸쳐 벌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찰나의 모습을 지금 볼 수는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은하 커플, 한창 충돌하고 있는 은하 커플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NGC 4038, NGC 4039라는 일련 번호를 갖고 있는 두 은하가 겹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절묘하게도 그 은하 원반이 겹쳐진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하를 수억 년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은하 커플이다라고 부르고는 있어요. 다만 이 은하의 공식적인 이름은 하트 갤럭시는 아닙니다. 이 은하를 또 잘 보면 충돌하면서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각자 품고 있던 별과 가스 물질이 길게 꼬리처럼 흘러서 남게 되거든요. 이거가 마치 그 곤충의 더듬이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하의 공식적인 이름은 더듬이 은하, 안테나 갤럭시입니다. 우주에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로 틀어져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은하 커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현장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이웃한 은하들은 또 서로 막대한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도 가까운 애들끼리는 또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주 팽창하면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도 이별해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 이 공간도 팽창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심지어 내 몸도 막 조각조각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고작 내 몸뚱아리, 우리 은하,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국부 은하군 정도의 범위에서는 너무 우주에 비해서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그 지엽적인 중력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리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주 팽창은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에너지를 또 상정하고 있죠. 만약에 진짜 아주 먼 미래가 돼서 가속 팽창이 더 빨라지고 이 비좁은 스케일조차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은하도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끼리 주고받는 중력도 버티지 못해서 뿔뿔이 모든 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거고 태양과 달도 이별하게 될 거고 심지어 정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 에너지로도 버티지를 못해서 우리가 진짜 타노스의 핑거스냅처럼 다 가루가 되어서 산산조각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빅 립이라고 하는 우주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방식의 결말은 한참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아직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이 동네 국부 은하군 이 정도에서는 우주 팽창 효과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이야기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는 어느 방향을 봐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어느 위치에 가서 봐도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보일 거다.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원리라고 불러요. 우주는 어디에서도 공평하게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심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한 은하들 또 옆 동네 은하군 우리가 살고 있는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세밀한 움직임 방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의 은하들의 움직임에서 우주 팽창으로 인해 벌어지는 동일한 효과를 빼주면 순수하게 이 은하들이 서로 중력을 어떻게 느끼고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이런 일관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측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코스믹 플로우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벤트 툴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 관측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니까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진짜 수억 광년 스케일에 펼쳐진 수많은 은하들이 일관되게 어느 특정한 곳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 무언가 육중한 중력 덩어리가 있어서 이 수많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속에 살고 있는 은하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Great Attractor, 거대한 인력체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만 이 거대 인력체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하필이면 이 거대 인력체가 지구의 하늘에서 은하수 뒤에 가려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하수 자체가 아주 빽빽한 별과 가스 먼지로 시야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 너머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직접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얄궂게도 이 거대 인력체가 그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얘의 정체가 진짜 무슨 초거대한 엄청난 블랙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초은하단 같은 게 하나 더 숨어 있는 건지 이거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하죠. 현재 우리 은하는 이 초거대 인력체를 향해서 초속 한 6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끌려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 전체가 균일하게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 팽창률이라는 거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팽창률을 대변하는 물리 그 상수, 파라미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허블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 천문학에서는 H 대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은하들의 거리를 재고 그 각 거리에 놓여있던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멀리 도망가고 있는지 그 후퇴 속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팽창률, 허블 상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잰 허블 상수가 다른 방식들로 재고 있는 우주의 팽창률, 허블 상수에 비해서 약간 더 미세하게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똑같은 우주를 관측하고 있고 방법만 다르게 한 건데 똑같은 우주의 팽창률이 관측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하들의 움직임만으로 유추하고 있는 이 우주의 팽창률이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 우주 팽창률보다 좀 더 거세게 나올까, 좀 더 빠르게 나올까, 이제 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은하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우주 팽창 효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한 비좁은 영역에서 주변 은하들이 잡아당기는 효과도 같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동네가 유독 다른 우주 공간에 비해서 더 은하들의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동네가 더 밀도가 높았다면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은하들을 더 강한 중력으로 잡아당겼겠죠. 그러면 오히려 팽창 속도가 더 느리게 나왔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일대가 유독 휑하고 은하가 딱히 없는 비교적 좀 텅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밀도가 높은 다른 바깥의 영역으로 우리 주변 은하들이 더 빠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은하들이 다른 영역으로 더 빠르게 빼앗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했을 땐 이 일대의 우주 팽창률이 실제보다 좀 더 빠르게 오버돼서 관측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아주 거대한 어떤 국부 구멍 같은 영역에 살고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로컬 보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 보이드, 슈퍼 보이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게 텅 빈 영역이 진짜 우리 초은하단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는 다양한 관측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대대적인 탐사를 통해서 뭔가 커다란 그 텅 빈 공간, 보이드들이 연이어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까진 그 거세게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대 인력체 옆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아주 텅 빈 휑한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측면들 때문에 우주의 구조가 그냥 다 똑같이 랜덤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한 지역에 짱 박혀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견입니다. 제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도시, 나라를 벗어나서 태양계 또 은하계 반대편까지
그곳에선 또 매일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린 지구촌을 넘어서서 은하촌 사회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또 큼직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하늘을 보시면서 저 은하수 넘어 저 은하수 반대편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더 큰 우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유 드려보겠습니다.